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원소와 주기율표 얘기가 나. 원소들의 주기성. 그래서 원소와 주기율표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원소야, 원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원소의 정의는 뭐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어. 그지?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면서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쳐서 얘기하자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어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가 원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소. 원소, 원자 뭐 이런 말 있지, 그치? 원자하고 원소가 거의 비슷하지. 보통 우리가 종류를 나타낼 때는 원소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개수를 따질 때는 원자라는 표현을 쓴다. 뭐 이 정도 차이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 여기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라는 말 때문에 이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애들을 원소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뒤에 주기율표 배운 적도 있고 산소라는 원소가 있어. 이제 원소 기호라는 걸 쓰지 않냐? O라고 쓴단 말이야. 그럼 이거 원소야. 그럼 니네 이 공기 중에 21%를 차지하는 산소 기체가 있어. 자, 산소 기체는 산소 분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질문이야. 자, 이게 원소인 건 알겠지? 얘 원소야, 아니야? 원소입니다. 자,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어. 화합물이라는 거 배우고 호돈소 물질이라는 거 배웠지. 이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분자로 이루어져 있던 뭐로 이루어져 있든 간에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애들을 호돈소 물질이라 하잖아. 너희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른바 호돈소 물질이라는 거, 이것도 그냥 원소인 겁니다. 알겠어? 왜냐면 봐봐,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산소 분자니까 선생님 이거 분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분해돼도 산소잖아. 그럼 산소가 다른 걸로 분해된 건 아니잖아. 산소 분자가 분해된 거지 산소라는 애가 분해된 건 아니지. 그래서 너희 공부할 때 호돈소 물질도 이건 그냥 원소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호돈소 물질이라는 것도 원소다. 그죠? 그래서 그냥 한 종류로 이루어진 애들도 원소로 보시면 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원소들이 한 110여 종 발견이 됐대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원자 번호라는 걸 붙여서 나타내는데 원자 번호로 한 118번까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소는 한 110여 종이 발견이 됐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한 종류의 원소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원소들이 여러 원소들이 결합해서 어떤 물질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원소의 종류는 110여 종밖에 안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은 매우 다양하다. 매우 많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런 원소들이 서로 결합해서 물질이 되기 때문에 원소의 종류는 얼마 안 되지만은 물질은 대단히 많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원소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기도 하고 혹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한단 말이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원소들의 성질을 연구한 거야. 성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원소인데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나타나는 거야. 자, 그걸 주기율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 주기율. 원소들의 성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발견을 한 거야. 자, 그걸 뭐라고 한다? 주기율이라고 한다는 거야. 주기율. 그래서 이제 그 주기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그 밑에 좀 나오게 되는데 뭐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들 발견.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었어. 자, 이 사람의 주장을 이제 보통 우리가 세쌍원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세쌍원소설. 자, 이 사람이 원소들 성질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세쌍씩 이렇게 그룹으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나타난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그리고 그 세쌍씩 그룹을 이룬 애들은 어떤 규칙성들이 있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보통 뭐가 나오냐면은 칼슘하고 스트론튬하고 바륨이라는 애가 있어. 자, 얘네가 이렇게 세 쌍의 한 그룹이야.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원소들도 원자량, 질량이 있을 거 아니니? 그걸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칼슘이란 녀석의 원자량하고
바륨이란 녀석의 원자량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봤더니 스트론튬의 원자량하고 거의 유사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원자들이 질량이 있으면 또 밀도라는 게 있겠지? 밀도도 요 녀석의 밀도와 요 녀석의 밀도의 중간 정도 되는 밀도를 얘가 갖는다는 거예요. 찾아낸 거야. 자, 리튬, 나트륨, 칼륨도 마찬가지야. 자, 리튬이란 녀석의 원자량하고 칼륨이란 녀석의 원자량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봤더니 나트륨의 원자량하고 거의 같더래. 마찬가지로 얘 밀도와 얘 밀도를 중간값을 갖는 게 얘가 그 정도 중간값의 밀도를 갖더라 이거지. 이런 식으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세 쌍씩 이렇게 묶여서 나타나더라 라는 거를 발견했는데 그거를 세쌍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817년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가 존재하며 이 원소들의 원자량 사이에는 어떤 일정한 관계. 그래서 원자량 사이 일정한 관계라는 게 방금 얘기했지? 얘네 둘의 원자량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얘의 원자량이 되더라. 얘네들도 마찬가지. 얘 원자량과 얘 원자량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눴더니 이 녀석의 원자량 되더라 이거지. 이런 어떤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걸 찾아낸 걸 세쌍원소설이라 그래.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교재에 넣어놓지 않았는데 뉴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뉴렌즈. 이게 I인지 어인지 사실 헷갈리는데 뉴렌즈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옥타브설이라 그래. 옥타브설.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도 원소들을 뭐 데빌라이너와 마찬가지 원자량 순으로 쭉 놓고 따지다 보니까 8번째마다 이 옥타브라는 게 뭐야? 우리 음악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한 옥타브라고 하잖아. 즉 도 다음에 8번째 다시 또 도가 나오잖아. 원자량 순서로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찾아낸 거야. 찾아낸 거야. 그걸 옥타브설이라 그래.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율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지. 점점 발전을 해서 자,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드디어 그 주기율이 잘 나타내게끔 최초로 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거야, 이 사람이.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도 데베라이너와 뉴렌즈와 마찬가지로 자, 이 사람이 연구할 당시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63종류의 원소들이 발견이 되어 있는 상태였대. 걔네들을 원자량 순으로 나열하면서 자,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표를 만든 거야. 같은 세로줄에 오게. 뭐 좀 이따 이제 우리 배우겠지만 현재 주기율표는 아닌데 현재 주기율표에서 약간 족하고 비슷한 개념이야.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같은 세로줄을 이렇게 쭉 놓으면서 표를 만들었어. 근데 원자량 순으로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같은 성질 비슷한 애 세로줄에 오게 하다 보니 원자량 순서로 발견이 안 된 원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은 비워놨어. 비워놓고 거기에다 성질을 예측을 해서 써놨어. 근데 나중에 실제로 그 원자량에 해당되는 원소가 발견되고 나서 성질을 따져봤더니 멘델레예프가 예측한 거하고 거의 맞더래. 자, 요거 내가 하나 보여줄 텐데 지금 요게 그거거든? 요 멘델레예프가 만든 주기율표를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 지금 보면 여기 요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 성질이 유사한 애들인 거야.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화면상으로는 니네 이제 영상으로 볼 때는 화면을 보니까 좀 작게 보일 텐데 여기 보면 타이타늄 50, 51, 52, 55, 56, 59, 63.4, 뭐 65 이런 아래로 가서 지금 원자량이 점점 큰 애들이야. 그래서 지금 성질이 비슷한 애들 이렇게 같은 세로줄에 배치를 한 건데 당시에 발견된 애들 기준으로 여기 보면 지금 물음표라고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원자량으로 따지면 68이 돼야 되는 애지. 근데 그 당시에 발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애들하고 성질이 비슷할 테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의 성질을 예측해서 써놨다고요. 자, 실제로 요거에 해당되는 애가 현재로 갈륨이라는 원소야. 나중에 실제로 갈륨이라는 애가 발견되고 나서 보니까 멘델레예프가 예측해놓은 거랑 거의 일치하더라 이 말이야. 성질이. 자, 여기는 저마늄이라는 원소. 저마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량 순으로 나열하면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은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이렇게 배치를 했다. 이게 최초의 주기율표다 이거야. 그런데 현재 우리가 방학 때도 배웠고 현재 우리가 배우는 주기율표는 모즐리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거야. 모즐리.
자, 지금 요게 시험에 나온다면 1번 문제 나올 수 있어. 그죠? 요것도 좀 잘 기억해둬야 돼. 뭐냐면, 현재 우리가 이제 배우는 주기율표는 모즐리라는 사람이 제안한 건데, 자, 방금 전에 얘기한 얘네들 있지. 데베라이너, 뉴렌즈, 멜렐레프라는 사람은 전부 그 원소들을 원자량을 기준으로 연구를 했어. 원자량 순으로 놓고 연구했단 말이야. 처음에 모즐리도,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맨델레프는 1869년이고 모즐리는 1913년이니까 더 많은 원소들이 발견이 됐겠지. 그래서 이 사람도 처음에는 맨델레프처럼 원자량 순으로 연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맨델레프와 비슷하게 성질 비슷한 애들 같은 세 줄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표를 만들려고 봤더니 그 원자량하고 이 성질 안 맞는 애들이 원소들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참고로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배우는 거 바로 이 모즐리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이 사람이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한 거야.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면서 맨델레프처럼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만들었더니 원자량 순으로 배치했을 때 안 맞던 원소들도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면 맞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배우는 주기율표는 모즐리라는 사람이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해서 만든 주기율표다. 그 원자 번호가 뭐냐? 이 사람이 요즘 말로 꽂혔대. 뭐에 꽂혔냐면 원자가 있으면 원자에다가 엑스레이를 쪼이는 거야. 그 실험에 꽂혀있던 사람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뭘 알아냈냐면 원소들마다 원자 핵이 있을 거 아니니? 엑스레이를 쐈더니 그 엑스레이가 이제 그 원자 핵에 부딪히면서 나타난 무늬가 있잖아. 그 원자들마다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원자 핵 속에 양성자라는 게 들어있는데 원자들마다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다는 걸 이 사람이 발견을 했어. 그래서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결국 개수에 따른 번호를 붙인 거야. 그게 원자 번호야. 즉 원자 번호가 그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야. 참고로 양성자가 조금만 알게 해서 원자 핵은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이른바 양성자라, 왜 양성자냐면 이 양성자라는 애 하나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야. 전기를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야. 그래서 양성자 표현하는데 양성자하고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라는 알갱이들이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게 원자 핵인 거야. 그런데 이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핵마다 다르더라 이 말이지. 그런데 그러면 원자 핵 주변에 이제 이른바 전자라는 애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거든. 근데 원자는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자, 양성자 하나는 플러스 전기를 띄워. 정확하게 얼만큼의 전기를 띄냐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의 전하를 띄워. 숫자가 너무 작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통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해. 그럼 양성자 하나가 플러스 1만큼의 전하를 띈다고 하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 주변 전자가 있는 이 전자는 마이너스 음전하를 띄는 거야. 근데 봤더니 전자 하나가 띄는 그 전하량도 양성자 하나가 띄는 전하량이나 부호만 다르지 똑같더라 이거야. 즉 우리가 양성자 하나를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전자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양성자가 두 개인 애는 원자 번호가 2번이 되는 건데 양성자가 두 개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래니까 마이너스 1을 띄는 전자도 두 개여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개수고요. 그게 곧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으로 중성일 때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이기도 한 거야. 이거 뒤에 가면 또 나올 거야. 그래서 아무튼 원자 번호를 매긴 다음에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면서 맨델레프처럼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세로줄에 오게끔 표를 만들었더니 원자량 순으로 만들었을 때 맞지 않던 원소들도 맞게 되더라 이 말이야. 꼭 명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데베라이너, 뉴렌즈, 맨델레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원자량 순으로 연구를 한 거고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해서 만든 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그림이 그래서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은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표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 세로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족이라고 불러, 족.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은 1쪽부터 18쪽까지가 있습니다. 1쪽부터 18쪽. 그 다음에 가로줄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원자의 주변에 이른바 전자 껍질이라는 일종의 궤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거든? 그 전자 껍질. 그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원소들은 같은 가로줄에 오게끔 배치를 했어. 그래서 그 가로줄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보면은 주기율표 나오지. 자,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세로죠. 여기 숫자 써 있지. 1쪽부터 18쪽까지가 있고요. 자, 가로줄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인 거야. 그럼 요 밑에 두 줄은 뭐냐? 특히 6주기하고 7주기 이 가로줄에 해당되는 원소. 자, 지금 이게 1쪽부터 18쪽까지니까 18칸이잖아. 근데 이 이른바 6주기하고 7주기에는 해당되는 원소가 32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6주기하고 7주기에서 14개씩 따로 빼서 여기다 쓴 거야. 이게 각각의 주기는 아닌 거야. 그래서 어쨌든 주기로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가 있다. 족으로는, 세로줄은 18칸, 1쪽부터 18쪽까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 다 외울 수는 없잖니? 원자 번호로는 여기 118번까지가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시험에도 그렇고 이건 뭐 고2, 고3 때 다 맞잖아. 원자 번호로는 1번부터 20번까지만 외우면 돼.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원자 번호로는 1번부터 20번까지는 쿡 찌르면 쿡 나와야 돼. 원자 번호 18번 뭐냐 이렇게 찌르면 나와야 돼. 아르고니오 0.1초 만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요거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말이야. 특히 여기 족 있잖아. 1쪽부터 18쪽까지가 있다. 근데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여기 그림에 보면은 3족부터 12족까지는 해당되는 원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1족, 2족, 그 다음에 3족부터 12족은 없다 그랬어. 해당되는 원소가. 그래서 1족하고 2족 다음에 13족을 해야 돼. 이거 낚이면 안 돼. 특히 3족이라고 나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그 보기는 무조건 틀린 보기야. 3족은 나올 수가 없어. 니네 시험에. 무조건 1족, 2족 아니면 13족이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14족, 15족 이렇게 쭉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돼 있다. 주기는 그 원자 번호 20번까지 여기 칼슘까지거든.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주기로는 4주기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돼. 근데 이제 4주기부터는 3족부터 12족이 있지. 단지 우리가 이제 보통 주기표에서 표시 안 해놓는 것 뿐이지, 4주기부터는 이 3족부터 12족까지가 있고요. 3주기까지는 없다. 그래서 그냥 너희는 편의상 이렇게 1족부터 18족이지만 3족에서 12족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모질리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주기율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주기율표를 보면 원소들, 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 보면 크게 또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더라는 거야. 지금 여기 지금 색깔로 구분이 돼 있는데, 약간 연두색, 초록색을 빛을 띠는 애들은 비금속이고요. 약간 지금 노란색, 약간 옛날 말로 살색, 뭐 베이지색, 뭐 이런 애들은 이제 금속 원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얘네들을 뭐 족과 주기를 떠나서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지금 보면 금속과 비금속의 어떤 경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뭐 중금속이라는 애도 있긴 하다만 일단은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 자, 그러면 이른바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일단 이른바 금속 원소들은 상온에서 대부분 다 고체 상태입니다. 고체 상태야.
한 페이지 넘기면 나오지? 그러니까 니네 페이지상으로는 지금 2페이지다. 다만 이제 선생님은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띄워놓고 하는 거야. 상호는 다만 하나만 예외적으로 니네 여기 주기율표 보면 지금 여기 구분되어 있거든. 원소기호가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애는 액체라는 뜻인데 금속 중에 유일하게 수은만 액체야. 수은만. 원자 번호로 몇 번이야? 80번이네요. 80번. 단 수은만 뭐다? 액체다.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우진 않지만은 이 금속 원소들이 상온에서 고체인 이유는 이른바 금속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어서 그래. 금속결합. 교육과정에서는 금속결합에 대해서 배우진 않아. 다만 이제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 금속결합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금속 원자가 양이온이 된 거야. 그럼 양이온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자유전자라는 애들 사이 서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아무튼 고체인데 방금 얘기한 것이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 고체 안에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 고체 금속 안에서 이른바 자유전자라는 애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도 이 안에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매우 잘 통합니다. 금속 원소들은 전기, 열 잘 통합니다. 게다가 이 자유전자라는 애들 때문에 빛이 반사가 돼, 얘네들이. 그래서 금속 원소들은 고체일 때 대부분 반짝반짝 뭐야? 광택이 납니다. 자,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 전기나 열을 잘 통하고 광택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 고체 금속 안에는 이른바 자유전자라는 게 들어있어서 그렇다. 반면에 비금속 원소들, 그지? 얘네들은 상온에서 고체인에도 있고 기체인에도 있어. 대부분 고체 아니면 기체야. 근데 얘도 딱 하나만, 여기 보면 빨간색 브로민이라는 애 하나만 유일하게 액체입니다. 나머지는 고체 아니면 기체야. 단 브로민은 액체인 거야. 근데 이 비금속은 특히 고체인 비금속이에요. 고체 상태인 애들은 금속과 달리 전기나 열을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가 하나 있어. 얘네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고체이더라도 자유전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 통하는데 고체 중에 유일하게 여기 이른바 흑연, 탄소로 이루어진 고체, 그러니까 흑연이거든. 얘네들은 유일하게 전기가 통해. 왜? 금속처럼 자유전자 비스무리한 게 존재해. 그래서 다른 비금속 고체들은 전기나 열이 통하지 않지만 단 흑연은 예외다. 흑연은 예외다. 예외라는 거. 흑연은 예외다. 흑연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게 고체라 하더라도 안 통하고 기체일 땐 당연히 안 통하는 거고 액체도 안 통한다. 그 다음에 광택도 없어. 당연히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체 금속 덩어리들을 내가 망치로 이렇게 내리친다고 해보자. 니네 금덩어리 하나 놓고 망치로 꽝꽝꽝 내리치면 금덩어리가 점점 얇아지거든? 우리 흔히 주방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 호일도 어때? 알루미늄이랑 금속을 얇게 편 거란 말이야. 자, 고체 금속들은 힘을 가하잖아? 힘을 가하면 걔네들이 얇게 펴져. 얇게 펴지거나 내가 실처럼, 물론 뭐 여러 차례 반복을 해야 되겠지만 가늘게 실처럼 만들 수도 있어. 가늘게 뽑혀. 그래서 펴짐성, 뽑힘성 이렇게 표현해. 그런데 비금속은 그게 만약에 고체인 경우에 힘을 가하잖아? 그럼 그 고체가 얇게 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부스러집니다. 부스러져. 쉽게 부스러져. 근데 아까 흑연 같은 경우에 이제 탄소라는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고체란 말이야. 석탄 생각하면 돼. 석탄도 탄소로 이루어진 비금속 고체 덩어리고 석탄 망치로 치면 부서져 버리지 가루로. 근데 흑연도 생각해봐. 힘을 가했을 때 부스러져서 가루가 되니까 그 가루가
노트에 묻어나면서 내가 필기할 수 있는 거야. 힘을 가하면 부스러진다.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이제 첫 번째 설명해야 되는 건데 안 했는데, 지금 이 그림상에 보면은 주기표 이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왼쪽 아래쪽으로는 금속 원소들이 모여 있지. 그래서 보통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편에 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비금속들 보면 지금 어때? 오른쪽 위에 지금 모여 있는 경향이 있지. 그래서 오른쪽 위편에 주로 배치가 돼 있지.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이제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만 주로 배울 건데, 그럼 여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요쪽에 모여 있지, 요쪽에. 우리 원자번호 20번 이내에 해당되는 금속들은 요쪽하고 요거 하나인데, 그럼 뒤에 가면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나오는데, 1쪽하고 2쪽이잖아. 얘네들은 주로 나중에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애들이야. 우리 방학 때도 한번 했으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애가 마이너스 띄는 전자를 버리면 플러스가 많아지거든. 양이온이 되죠. 그래서 이른바 금속 원소들은 주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잘 됩니다. 양이온이 잘 되는 편이야. 그러니까 금속하면 무조건 양이온 떠올리면 되는 거야. 반대로 비금속 원소도 오른쪽 위편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보면 족으로 16쪽, 17쪽인데 이건 나중에 가면 왜 그런지 알아. 배우기도 했잖아. 전자를 얘네들은 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자를 잃거나 얻는 것은 얘네가 화학적으로 안정해지려고 얽거나 있는 건데, 얘는 나중에 나오지만 6개, 7개의 애이기 때문에 한두 개를 얻으면 안정해지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 주로 얻으려고 해. 그래서 이른바 비금속 원소들은 금속 원소와 달리 주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음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소들을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어. 근데 각각 금속 원소들은 대체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비금속 원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그 교재 그림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지? 봐봐. 그래서 보면은 주기율표에서 이제 이 왼쪽 아래편에 금속 원소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주기율표 전체를 보면 금속 원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번호 20번까지만 보면 오히려 비금속이 더 많아 보이기는 해. 원자번호 20번까지만 놓고 보면. 근데 주기율표 전체는 금속 원소가 훨씬 많은 거야.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왼쪽 아래편에 금속 원소가 모여 있다 보니까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여기 보면 금속성이 증가한다라고 써 있지. 자, 금속성이 증가한다는 게 양이온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속 원소라도 왼쪽 아래쪽에 있는 애가 더 양이온이 잘 된다. 그러면 금속성이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뒤에 가면 2학기 때 배우겠지만 니네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면, 특히 전자 잃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산화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 자, 금속성이 증가된다, 양이온이 잘 된다, 또 하나 산화가 잘 된다 이런 뜻이야. 자, 반대로 지금 오른쪽 위에 비금속 원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우리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18쪽 빼고.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 음이온이 되는데 비금속 중에 18쪽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18쪽 제외하고는 얘기야. 그래서 1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음이온이 잘 된다는 뜻이고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걸 다른 말로 환원이 된다라고 표현하거든. 자, 1로 갈수록 환원이 잘 된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소들을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요 경계선상에 위치한 애들 있잖아. 그지? 아까? 요 앞에 그림에서 어떤 애들? 이름 얘네들. 아까 파란색으로 표시된 얘네들 있지, 얘네들. 여기 보면 붕소, 규소, 저마늄, 뭐 비소, 이제 이런 애들. 지금 이 파란색,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준금속이라 그래. 준금속. 자, 말 그대로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둘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특히 금속과 비금속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금속은 전기 잘 통해. 비금속 전기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이 중금속인 애들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근데 특정한 상황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성이 둘 다 가져.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이용이 되냐면 니네 반도체 만드는 데 많이 이용이 됩니다. 니네 아마 물리 파트에서는 2학기쯤 배울 텐데, 그래서 보통 여기 보면은 규소, 저마늄 요런 거 가지고 보통 반도체 만듭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규소와 저마늄만으로만 이루어진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라고 하거든. 거기에 이제 뭐 붕소라든지 비소 이런 거 이제 섞어준 거를 뭐 N형 반도체니 P형 반도체니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어쨌든 준금속은 반도체에 이용이 된다 정도로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할 수 있다 돼가지고 여기 보면 그래서 대표적인 금속 원소들이 이용구에서 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뭐 금속 원소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알루미늄 알다시피 어때? 뭐 우리 주방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알루미늄 호일, 얇게 펴지는 성질 이용한 거지. 자, 그런데 알루미늄이 사실 전기 되게 잘 통하거든. 그럼 우리 이제 전기 통하면 떠오르는 게 뭐 전선이지. 근데 우리가 전선에는 구리라는 금속을 주로 이용합니다. 근데 사실 구리보다 알루미늄 전기 더 잘 통해. 근데 왜 구리 사용할까? 값이 싸서. 알루미늄이 비싸지. 그지? 알루미늄 이제 뭐 재련도 거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더 비싸거든. 그러니까 전기는 잘 통하지만 비용이 비싸니까 알루미늄만큼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비슷하게 전기 잘 통하면서 가격이 좀 싼 구리를 주로 전선에 이용하는 거고, 알다시피 철은 대표적인 금속인데 뭐 알다시피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비금속 같은 경우에 이것도 나중에 이제 뒤에 공부하다 보면 더 많은 비금속들이 나올 텐데, 나중에 여기서 다루지 않은 거 아마 교과서 정리할 때 또 나올 건데,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에는 가연성이라는 게 있어. 가연성. 가연성이 뭘까? 스스로 타는 성질이야. 자, 우주 공간에 나가면 봐봐. 우리가 어떤 연료를 연소시켜서 우주 왕복선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산소가 없기 때문에 연소가 안 되지. 그러니까 가연성이 있는 수소를 쓰면 걔가 스스로 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를 주로 사용하고, 그다음 우리 과자 같은 거 사면은 이제 그 봉지 빵빵하잖아. 무색무취 질소 기체가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질소는 이제 질소 기체는 이제 질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만, 내가 아까 호동소 물질도 그냥 원소로 보면 된다 그랬잖아. 반응성이 매우 없는 애야. 그래서 안정하기 때문에 과자 봉지에다 질소 기체를 채워놓으면 과자하고 공기 사이에 질소가 있으면서 과자가 수증기랑 뭐 이렇게 산소랑 반응하는 걸 막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인은 여기 보면 성냥, 여기 붉은색 부분에 인이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 성냥 만들 때 많이 이용이 되고, 뭐 그 외에도 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니네 그 플로르라는 애 있죠. 플로르. 자, 이거 우리말로 하면 불소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 치약. 살균 효과가 좋아가지고 이제 치약 같은 데 또 많이 이용되기도 하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비금속들이 이용된 사례들은 이제 우리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서 하나씩 나오게 되니까 그때 좀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또 교과서 정리할 때 한번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암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런 거는 사실 설명이 필요가 없어. 그냥 암기하면 돼. 아, 이런 비금속은 이런 데 이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숙제하다 보면 또 지금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았던 것들 나오거든? 그런 것도 숙제하면서 좀 암기해 주시면 될 거. 알겠지? 그 다음 방금 얘기했듯이 준금속, 그지?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경계선상에 있는 원소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지녀서 반도체 같은 거 만들 때 주로 이용이 된다라고 방금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금속과 비금속 구분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주기율표에서, 그럼 봐. 아까 이 주기율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 성질 비슷하다 그랬잖아. 특히 이제 여기 1족이라고 하는 애들 보면 얘네들이 성질이 비슷한데, 자, 여기서 보면 수소는 비금속이고 나머지가 금속이다 보니까 1족에서는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얘네들이 성질이 서로 비슷해. 그래서 여기다 따로 이제 한번 그려볼게. 제만. 자, 우리 족으로는 1족, 2족, 그 다음에 3족부터 12족은 없고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이래. 그죠? 그 다음에 주기로는 1주기, 2주기, 3주기, 뭐 4주기까지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요 수소.
헬륨. 그래서 니네 뭐 아까도 여기 얘기 안 했지만 일로 갈수록 원자번호 커지는 거고 아래로 갈수록 원자번호 커지는 거야. 여기 리튬, 베릴륨, 금속,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이야. 그래서 원자번호 20번까지는 여기에는 해당되는 원소들이 없다 그랬죠? 다만 이제 4주기부터는 있는데 원자번호 20번이 넘어가서 표시 안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같은 세로줄, 그러니까 1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하필 얘가 비금속이니까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이 세로줄에 있는 애들 성질이 비슷해. 우리 이런 애들, 같은 족에 있는 애들 동족 원소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여기 1쪽에는 얘네들은 묶어서 뭐라 부르냐면 알칼리 금속이다 이렇게 불러. 알칼리 금속. 그럼 이런 식이면 2족도 있겠지. 얘들아, 요거 어디야? 얘네들도 성질 비슷할 거 아니야. 얘네들도. 맞지? 다만 우리 교육과정상 얘네 안 배우는 것 뿐이야. 참고로 2족은 뭐라 부르냐면 알칼리 토금속이라 불러. 토금속.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얘네들 성질이 어떨까?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과정은 안 배워요. 그냥 참고만 해두면 돼.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13족에 있는 애들끼리 부르는 명칭이 있고 14족, 15족, 16족 다 부르는 명칭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기억할 게 여기 1족하고 그 다음에 누구? 여기 17족. 17족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원자 번호 20번까지만 하면 플로우로 염소만 알면 되지만 얘네들은 원자 번호는 몰라도 같은 17족은 알고 있어요. 여기 브로민이라는 애랑 아이오딘이란 이렇게 냈을 그냥 묶어서 17족 기억해야 돼. 원자 번호는 모르더라도. 자, 얘네들은 묶어서 뭐라 부르냐? 할로젠 원소라고 부릅니다. 할로젠 원소. 옛날에 뭐 할로겐이라고도 했는데 할로젠 원소. 자, 그 다음에 여기 18쪽은 사실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이거. 얘네들은 뭐라 부르냐면 비활성 기체 이렇게 불러. 자, 내가 요거는 설명 안 할 건데 혹시 학교에서 여기 나갈 때 비활성 기체 선생님 설명하시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럼 그때는 설명해 줄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 기준으로 하면 얘는 설명 안 해도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만 살펴볼 거냐면 요놈. 그럼 요 알칼리 금속이라 부르는 애들하고 할로젠 원소라고 부르는 애들은 어떤 성질이 서로 비슷하냐. 이제 그거를 하나씩 살펴보자 이 말이야. 그럼 첫 번째 알칼리 금속. 그죠? 수소는 아니야. 생각해봐. 알칼리 금속,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실수 많이 하거든? 알칼리 금속인데 수소는 비금속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1쪽에서는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만 알칼리 금속, 그냥 말이 안 되잖아. 알칼리 금속인데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거기 포함시키면 안 돼. 낚이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알칼리 금속부터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알칼리 금속. 그래서, 자, 어떤 애들? 리튬, 나트륨, 칼륨. 그치? 꼭 누구 조심해라? 수소 조심해라. 1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1쪽에 있는 애들인데, 이제 누구는 제외해야 된다? 수소는 제외를 해야 된다. 요거 낚이면 안 돼. 수소는 꼭 제외해야 돼. 그럼 얘네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아이고. 예. 이름에서 금속이니까 아까 내가 금속 원소들은 상온에서 다 뭐라 그랬냐? 당연히 고체야, 고체. 그치? 그럼 얘네 금속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광택이 있어야지. 맞아? 광택이 있어. 순수한 리튬, 순수한 나트륨, 순수한 칼륨일 때는 광택이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세 번째. 얘네들이 말이야,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겁나게 반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반응한 결과 산화물이라는 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얘네들이 순수한 금속일 때는 광택이 있지만 공기 중 산소
산소하고 만나서 산화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광택이 사라져버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튬이라는 금속, 순수한 리튬 금속을 내가 이렇게 꺼내놓지. 그러면 꺼내놓는 순간 이게 반짝반짝 광택이 날 거 아니야. 근데 꺼내놓는 순간 그 광택이 바로 사라져버려. 표면에. 무광이 돼버린단 말이야. 왜? 표면에 있는 리튬 원자가 공기 중에 있는 뭐야? 산소랑 반응해. 자, 그거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 예를 들어 리튬이라 그러면 리튬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가지고 산화 리튬이라는 게 만들어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원소가 산소랑 결합한 물질을 산화물이라 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나트륨이면 산화 나트륨이 만들어지는 거야. 칼륨이면 산화 칼륨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산화물이 만들어져서 표면에 그 산화물이 만들어져서 덮이기 때문에 광택이 사라지는 거야. 자, 반응식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리튬을 예를 들어 써준 거야. 이게 나트륨이면 여기서 리튬 대신에 나트륨의 원소기호만 바꿔 써주면 돼. 산소와 반응 잘합니다. 네 번째. 산소랑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물하고는 또 반응 더 잘해. 물하고 굉장히 격렬히 반응해. 물하고 굉장히 격렬히 반응합니다. 물하고 격렬히 반응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 비커 같은데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요. 얘네들을 조그맣게 조각을 내서 이렇게 물에 떨어뜨리잖아. 자, 일단 좀 이따 정리할 텐데 밀도가 물보다 작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놓으면 물에 뜹니다. 물에 뜨는데 부글부글 막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막 기포 같은 게 막 발생하면서 얘네가 녹아서 사라져. 그 기포 같은 게 뭐냐면 수소기체야.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수소가 발생해. 자, 이것도 반응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 잘 봐. 예를 들어 리튬이야. 리튬이 물하고 반응하면 그러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이 리튬이라는 금속은 물에 녹아서 사라진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 물 속에는 수산화 리튬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게 돼. 반응식까지 쓰면 이제 이렇게 돼. 그래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글부글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기포가 발생하면서 이 금속 조각은 녹아서 점점 이 물속에 녹아버리는 거야. 그럼 그 녹아있는 수용액 속에는 얘가 들어있는 거야. 자, 우리 방학 때 배웠거든? 수산화 모시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나트륨이면 수산화 나트륨이 생기거든? 얘가 염기성을 띠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알칼리 금속을 물에 집어넣으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그 금속 녹아 사라지면 남아있는 이 수용액은 염기성을 띠게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기다가 미리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지시약을 떨어뜨려 놓는 거야. 얘는 염기성일 때만 붉은색으로 변하거든?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 집어넣기 전에 물에다가 페놀프탈레인 떨어뜨려 놓으면 투명하거든. 그냥 물 색깔이거든. 근데 거기다가 알칼리 금속 집어넣으면 그 금속이 물하고 반응하면서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수소기체 발생하고 이 수용액이 점점 붉은색으로 변해가. 염기성을 띈다는 얘기야. 근데 염기성의 다른 말이 뭐야? 알칼리성. 염기성의 반대말이 아니라 염기성을 다른 말로 하면 알칼리성이란. 그래서 얘네가 알칼리 금속인 거야. 수용액이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자, 물하고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데 그 반응하는 게 있잖아요.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더 격렬하게 반응하고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더 격렬하게 반응해.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응성이라고 해요. 반응성. 그래서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자,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 커지는 거거든. 같은 알칼리 금속에서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더 산소랑 반응성이 클수록 산소랑 더 잘 반응을 하는 거고, 물하고 더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야. 마치 폭발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튀기도 해. 막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응?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니네 그 전기차의 배터리로 사용되는 게 리튬 위주로 사용되잖아.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물을 뿌려도 잘 안 꺼지는 이유이기도 한 거야. 그죠? 물론 뭐 열폭주 현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꺼지는 것도 있지만 특징이 이래서 그래. 그래서 물에 녹으면 염기성, 알칼리성을 띄어서 알칼리 금속이다 이거야. 어떤 놈일수록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그게 반응이 더 격렬하다. 그 다음에 방금 설명하면서 얘기했지만은 밀도가 어떻다?
되게 작은 편이다. 그래서 밀도가 물보다 작아. 그지? 작다. 나중에 이제 교과서 보면 그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 그거 나중에 또 설명. 하여튼 밀도가 되게 작은 편이다. 그냥 이렇게 쓸게. 밀도가 작은 편이다. 그래서 물에 이렇게 뜨기도 한다. 그러면 잘 봐.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하고 공기 중 산소랑 반응 잘하니까 산소랑 닿아도 안 되고 물하고 닿아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알칼리 금속을 내가 보관할 때는 어디다 보관해? 물이나 산소랑 접촉하지 않는 환경에 보관해 줘야 되는 거야. 석유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야. 석유나 파라핀이라는 거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랑 산소랑 접촉하는 걸 막아주게 됩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6번째.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쉽시다. 좀 이따 이제 우리 17쪽 살펴볼 텐데 17쪽하고 반응 되게 잘합니다. 이 알칼리 금속은 17쪽하고 반응을 되게 잘해. 그래서 반응하면 염이라는 게 만들어져. 염. 이른바 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제 예시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자, 나트륨이란 알칼리 금속이 있어. 얘랑 좀 이따 나오는 17쪽의 염소기체랑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우리가 잘 아는 염화 나트륨. 우리 왜 방학 때 이온결합 배웠잖아. 우리 또 다음 시간 이렇게 배울 텐데 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서 일종의 이온결합 물질을 우리가 염이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1쪽에 해당되는 알칼리 금속은 17쪽 원소하고 반응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합한 일종의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걸 염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그래서 17쪽과 반응하면 염을 만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알겠네? 자, 잠깐 쉬었다가 그럼 이제 17쪽 얘기 또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17쪽. 자, 할로젠 원소. 17쪽에 있는 애들은 할로젠 또는 옛날에 뭐 할로겐 그랬는데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자 번호대로 이제 얘네들이지 얘네들 이렇게 4개만 딱 기억하면 되거든. 물론 밑에도 뭐 아스타틴도 있긴 한데 그래서 플루오르,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지? 이렇게. 자, 일단 뭐 얘네들 비금속이니까 그지? 그래서 얘네들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은 말이야 상온에서 일단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원자 분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자로 이루어져서 근데 이제 분자로 이루어진 뭐 그러면서 이제 고체인 애도 있고 기체인 애도 있고 액체인 애도 있는 거야. 참고로 자,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라는 게 뭐냐면 플루오르다 그러면 플루오르 원자 2개가 결합한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써. F2, Cl2, Br2, I2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같은 원자 2개가 서로 결합한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플루오르 같은 경우엔 그렇게 플루오르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온에서 기체야. 얘도 기체야. 근데 브로민은 액체고요. 아이오딘은 고체입니다. 이 원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상온에서 있는 기체, 액체, 고체야. 그럼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 분자로 이루어졌지만 상태가 다 다르지 않니? 그럼 지금 봐봐. 원자 번호가 1로 갈수록 커지는 거잖아. 끓는 점, 녹는 점이 어떤 거야? 자, 1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큰 건데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얘네들은 기체인데 얘는 액체고 얘는 고체니까 할로젠 원소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면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거야. 알겠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할로젠 원소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 높다. 기억해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체인데, 액체인데, 고체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얘네들 고유한 색깔이 있어. 뭐 우리 교재 보면 얘 다망색 이렇게 나오지? 약간 노란색을 띈다는 얘기고요. 얘는 황록색, 그래서 약간 녹색 계열을 띈다는 얘기고, 얘는 젓갈색, 약간 붉은빛이 띄는 이제 갈색이란 뜻이고, 얘는 흑자색, 그러니까 약간 좀 보라색인데 약간 검은빛이 도는 보라색이야. 흑자색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고유한 또 색깔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고야 색깔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얘네들은 수소기체랑 반응합니다. 수소기체와 반응해가지고 그 수소하고 이 할로젠 원소가 결합한 물질을 할로젠화 수소라고 하는데, 할로젠화 수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화학 반응식 쓰면 H2하고 F2하고 반응하면은 플로르화 수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H2하고 예를 들어서 Cl2하고 반응하면은 염화 수소라는 물질 만들어지고요. H2와 Br2하고 반응을 하면은 브로민화 수소라는 애가 만들어지고, 아이오딘하고 반응하면은 아이오딘화 수소라는 게 만들어져.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을 통틀어서 할로젠화 수소라고 부르는 거야. 자, 자, 봐봐. 얘네들은 기체고 액체고 고체인데 수소랑 반응해서 만들어진 얘네들은 전부 기체입니다. 근데 얘네 특징이 이거가 얘네를 물에 녹이잖아. 이 기체들을 물에 녹이면 그 수용액은 산성을 띠게 됩니다. 자, 플로르와 수소를 물에 녹이면 우리말로, 아까 플로르를 우리말로 불소라고도 한다 그랬죠. 불산이라는 게 되고, 염화수소 물에 녹이면 니네 잘 아는 염산인 거야. 브로민산, 아이오딘산 이렇게 불러. 산성을 띠게 돼. 알칼리 금속은 물하고 반응하면 수용액이 염기성이 됐고, 얘는 얘네들이 물에 녹아서 수용액이 되면 산성을 띠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1쪽에서 나왔지만 17쪽은 그럼 1쪽하고 반응하지. 1쪽. 그죠? 1쪽이 17쪽하고 반응했다면 17쪽은 1쪽하고 반응하는 거잖아. 그 결과 뭐야? 염이라는 걸 만든다 그랬지. 자, 염은 뭐라고? 우리가 배우기도 했던 이온 결합 물질들 염이라 부르는 거야. 염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까 써줬지만은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는 알칼리 금속하고 염소 기체하고 반응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염화 나트륨이라는 소금이지, 소금. 만들어지는데 이런 애들.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을 다른 말로 염이라고 부른다 이거지. 그죠?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다. 아까 우리 알칼리 금속에서 얘기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은 사실 이제 족으로 1족이기 때문에 금속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속은 양이온이 잘 된다고 그랬잖아. 참고로 알칼리 금속은 전자를 하나를 버려서 플러스 1 띄는 양이온이 만들어져. 이게 일가 양이온이라고 표현하는데 양이온이 만들어지거든. 그럼 선생님이 아까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 산소랑도 반응을 잘하고 물하고도 더 격렬하게 반응 잘한다 그랬잖아. 양이온 되잖아. 반응성이 큰 놈일수록 양이온이 또 잘 되는 거야.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 근데 할로젠도 반응성이 있어. 할로젠도, 자, 할로젠 같은 경우에 반응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알칼리 금속과 달리 얘는 오히려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거든. 그래서 어쨌든 반응성이 클수록 수소랑 더 반응을 잘하는 거고 1족하고 더 반응을 잘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얻으려고 하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음이온이 돼. 비금속이니까. 아까도 비금속들은 음이온이 잘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마이너스 1을 띠는 음이온이 되거든. 그럼 똑같아. 얘네들도 반응성이 크면 수소랑도 반응 잘하고 1족하고도 반응 잘하는 거고, 반응성이 클수록 음이온도 잘 되는 거야. 음이온도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하고 반응성의 의미가 좀 다르지.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클수록 양이온이 잘 되는 거고, 할로젠은 반응성이 클수록 음이온이 잘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반응을 잘하는 거기도 하고. 약간 그 반응성의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할로젠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7쪽에 해당되는 할로젠 원소들은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그래서 어쨌든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서로 유사한 성질이 나타난다 이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야? 왜 1족이건 17족이건 간에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하냐 이거지. 특히 여기 나온 이런 성질들, 화학적 성질이 왜 비슷하냐 이거야.
그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근본적인 얘기. 자,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 여기서도 조심해야 돼.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겁니다. 간혹 물리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기에 나오기도 하거든. 물리적 성질은 같은 족이어도 달라. 참고로 물리적 성질은 뭐랑 관계가 아니라 원자량하고 관계가 있거든. 같은 족이어도 얘네들의 원자량은 다 다르지? 그럼 물리적 성질은 다 다른 거야. 그럼 물리적 성질이 뭔데요? 방금 할로젠 할 때 나죠. 뭐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이런 거 물리적 성질이라 하거든. 그래서 같은 족이어도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 그럼 왜 비슷하냐 이거야.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이른바 원자과 전자수라고 하는 게 서로 뭐 해서 그래? 같아서. 원자과 전자수라는 게 같아서 그렇다 이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원자과 전자수가 뭐냐 알아야지.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 원자의 이제 그 구조, 전자배치 이런 말 나오지, 그지? 자, 아까도 잠깐 나왔다만 모질리라는 사람이 원자 번호를 매긴 거라 그랬잖아. 어떻게 해서 매긴 거라고?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 핵이라는 게 있는데 원자 핵에다가 엑스레이, X선을 쏴봤더니 그 원자 핵에 이제 X선이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무늬가 있는데 그게 원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이 이른바 이 원자들은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있어. 그럼 알다시피 니네 원자 핵은 이른바 양성자라는 애와 중성자라는 애들이 뭉쳐있는 덩어리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질리라는 사람이 원자 핵 속에 원자마다 양성자 개수가 다르다는 걸 알아내가지고 그걸로 뭘 했어? 원자 번호를 매겼다 그랬어. 그지? 그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성자는 하나가 플러스 1만큼을 띄거든, 전하를. 그 중성자는 전하가 없지. 중성이니까 말 그대로. 근데 이 원자 전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다 보니까 그럼 양성자 뭐 예를 들어 10개 갖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니네 알다시피 핵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 한 개는 음전하를 띄는데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를 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10개면 이 전체가 중성이 되려면 전자도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는 그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야지만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야. 얘는. 그래서 니네 문제 풀 때 그냥 원자라고 나오도 걔는 중성인 거야. 전기적으로. 그 원자가 중성이 아니게 될 때가 이온인 거야. 알겠니? 그건 이제 뒤에 이온 결합에서 얘기합시다. 근데 무조건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같은 거야. 그러면 원자 핵이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헬륨으로 예를 들자면은, 자, 니네 이제 보통 이제 원소기호 쓰고, 원자 번호는 왼쪽 아래에다 쓰거든. 그러면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이 헬륨의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가 2개가 들어있어. 자, 조심해야 될 게 있잖아. 양성자 옆에 중성자도 이렇게 있거든. 근데 얘네 둘은 무조건 같진 않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야. 그러면 이 원자 핵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2만큼의 전하를 띠고 있겠지? 그러면은 전자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중성이 되려면 마이너스 1짜리 전자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전자가 핵 주변에 있는 거야.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자들이 이른바 일정한 어떤 궤도를 따라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뭐 보호의 원자 모형이기도 한데 그 전자들이 어떤 궤도를 따라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 궤도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전자 껍질이라 불러. 자, 그런데 전자 껍질들은 이 원자핵 주변에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여러 개가. 근데 그 껍질들은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껍질마다 에너지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 그렇게 여기 껍질 이렇게 이제 바깥에 이렇게 껍질이 쭉 있어. 이게 위치 에너지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 근데 위치 에너지 중학교 때 배우잖아. 땅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가 높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배우잖아. 얘도 똑같아.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돌 수 있는 이른바 궤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원자핵에서 멀리 갈수록 그 껍질들이 그 멀리 있는 껍질일수록 걔네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야. 많아지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 껍질이 에너지가 100이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바깥에 있는 껍질 뭐 예를 들어서 200 뭐 더 많이 가져야 돼 에너지를. 뭐 얘는 300이라고 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자가 만약에 요 에너지가 100인 궤도를 따라서 빙글빙글 돈다라고 하면은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도 100인 거야. 그런데 얘가 그 궤도를 따라서 빙글빙글 도는 동안에는 그 100이라는 에너지는 절대 줄지 않아. 알겠어? 줄지 않아. 그러면 봐봐. 여기 지금 전자가 하나 이렇게 돌고 있다 쳐. 에너지가 100이야. 근데 이 100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한테 내가 에너지 100을 더해줬어. 그럼 이 전자는 에너지가 얼마가 되지? 찬윤아. 이 전자가 에너지가 100인 궤도를 따라 돌고 있어. 그럼 이 전자는 에너지 100을 갖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이 전자한테 에너지 100을 더 줬어. 뭐 가열을 한다든지 전류를 흘려준. 근데 에너지가 100을 더 줘도 에너지가 200이 되겠지. 그럼 여기 있던 전자는 점프해서 일로 올라가 버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선생님은 고소공포증이 있어. 그럼 내가 아까 이제 바닥에서 높이 올라가서 위치 에너지 증가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놀이동산 가가지고 자이로 드롭을 탄 거야. 그럼 내가 자이로 드롭을 타고 올라갈수록 내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 점점 많아질 거 아니니? 근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나로서는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많아지지만 점점 무서워지고 불안해져. 똑같은 거야. 전자들도 에너지를 얻으면 그 위에 에너지가 더 많은 껍질로 옮겨가. 나중에 아마 너희 그 물리 시간에 배울 텐데 옮겨가는데 그럴수록 얘네는 불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전자들은 에너지가 낮은 껍질에 있으려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그 껍질마다 있잖아. 전자들 자리가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원자핵에서 첫 번째 껍질엔 전자가 2개까지 있을 수 있어. 그 다음 껍질엔 8개, 그 다음 껍질 8개고 그 다음 껍질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첫 번째 껍질을 제외하고는 그냥 전자들이 8개 들어있을 때가 안정한 상태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잘 봐. 그래서 어쨌든 전자들이 에너지가 가장 낮은 껍질에 들어있을 때를 바닥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야. 뭐라고 표현한다고? 바닥 상태. 자, 바닥 상태라는 말이 나오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가장 적구나, 낮구나, 안정하구나, 에너지적으로 안정하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럼 봐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 껍질에다 전자를 갖다 넣는다고 하면 헬륨은 전자가 2개니까 어때야 돼? 에너지가 낮은 껍질부터 니네가 채우는 거야. 그럼 헬륨은 전자가 2개인데 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자리가 2개니까 전자 2개가 여기 들어있으면 되겠지. 그럼 이 헬륨 원자는 현재 무슨 상태야? 바닥 상태가 바닥 상태. 에너지적으로는 안정한 상태인 거야.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리튬이라고 해보자. 리튬. 응? 리튬? 3번 리튬이 있어. 얘 리튬이 3번이거든? 그럼 얘는 이제 양성자가 3개가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3개가 있어야 돼. 그지? 그럼 궤도를 따라서 돌 거 아니니? 그럼 니네가 전자 3개를 여기다 갖다 넣는다고 치면 핵에서 제일 가까운 껍질 에너지 제일 낮다 그랬죠. 거기부터 차곡차곡 채우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3개를 다 채우려고 했는데 여기 자리가 2개밖에 없으니까 3개 중에 2개가 채워진 거지. 그럼 하나가 남지.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에너지가 낮은 껍질에 하나를 집어넣는 거야. 맞아? 그럼 이게 바로 뭐야? 리튬의 바닥 상태가 되는 거야. 알겠니? 리튬이 갖고 있는 전자들의 배치를 이렇게 하면 여기 바닥 상태야. 자, 11번 나트륨이 있어. 자, 나트륨은 11번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11개지? 그럼 얘 주변에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 돼? 11개가 있어야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11개를 에너지가 낮은 껍질부터 차곡차곡 채우는 거야. 자, 첫 번째 껍질이 몇 개? 아무리 많이 채워도 2개밖에 안 채워지지, 그지? 그럼 이제 11개 중에 9개 남았지?
자, 두 번째 껍질에 9개를 넣으려고 봤더니 두 번째 껍질에 자리가 8개밖에 없어. 맞지? 그럼 우선 8개를 채워, 이렇게. 그럼 하나가 남지? 그러면 그 다음에 에너지 낮은 껍질. 세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를 집어 넣는 거야. 그럼 어쨌든 에너지가 낮은 껍질부터 최대로 채워가면서 차곡차곡 채웠지? 그럼 이제 이것도 나트륨의 무슨 상태? 바닥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리튬하고 나트륨은, 자, 예를 들어 리튬은 이제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2개가 되지. 그럼 그때 그 중에서도 제일 바깥쪽 껍질에 몇 개가 있지? 1개가 있지. 나트륨도 없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은 어쨌든 3개이긴 하지만 제일 바깥쪽 껍질엔 하나가 들어있지. 자, 우리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중에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뭐라고 불러? 최외각 전자라 부르는 거야. 알겠어? 최외각 전자. 자, 그러면 봐봐. 리튬이라는 애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야? 1개인 거야, 1개. 나트륨 몇 개인 거야? 1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는 이제 얘네가 에너지적으로는 바닥 상태지만 기본적으로 화학적으로는 안정한 상태가 아닌 거야. 화학적으로 안정해지려면 그 제일 바깥쪽에 있는 껍질이 가득 차 있어야 안정한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세 번째 껍질이 제일 바깥쪽이면 세 번째 껍질은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며. 8개가 채워져 있어야 얘가 안정한 애인 거야, 화학적으로는. 바닥 상태이긴 하지만 화학적으로는 안정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얘가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껍질을 채워야지. 그러면 채우려면 어쨌든 요 하나를 이용해서 다른 애랑 결합을 하든지 이 하나를 뭐 버리든지 아니면 어떤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리튬도 마찬가지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현재 2개인데 에너지적으로는 바닥 상태이긴 하지만 두 번째 껍질이 지금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화학적으로는 안정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얘도 요 하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놈이랑 결합을 하든지 하나를 버리든지 뭐 어디서 갖고든지 해야지만 안정해지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그 최외각 전자가 적어도 이제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가 아닐 때는 화학적으로 안정하지 않다 보니까 지들이 갖고 있는 최외각 전자를 이용해서 다른 애랑 결합을 하기도 하고 그걸 버리기도 하고 얻어오기도 하고 이러거든? 자, 그래서 그 최외각 전자 중에서 다른 애들이랑 화학 결합을 하거나 또는 다른 애들이랑 화학 반응을 하는데 사용하는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원자가 전자라는 것과 최외각 전자가 의미가 약간 다르단 말이야. 이걸 원자가 전자라 그래. 그럼 봐봐. 리튬 같은 경우에 자,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최외각 전자 하나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전자 몇 개? 1개밖에 없지. 맞아? 그럼 리튬은 최외각 전자도 1개인 거고 다른 애랑 결합을 하려고 해도 쓸 수 있는 게 1개니까 원자가 전자도 몇 개야? 1개인 거야. 맞아? 나트륨 어때? 최외각 전자 1개거든? 근데 얘도 안정해지려면 이거 하나를 버리든지 이거 하나를 이용해서 다른 애랑 결합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도 최외각 전자가 1개인데 이용할 수 있는 건 1개야. 그럼 원자가 전자 몇 개야? 1개지. 맞지?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야 10번 네온이 있어. 네온. 네온이 있어. 10개지. 자, 양성자가 10개야. 그럼 얘 주변에 전자가 10개가 있어야 되거든. 자, 내가 10개를 채우는 거야. 안쪽부터 2개 채웠지? 자, 8개 남았는데 두 번째 껍질 딱 8개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럼 딱 더듬말고 더듬말 딱 채워졌잖아. 그치? 자, 그럼 얘 최외각 전자 몇 개야? 8개지. 맞지? 근데 얘는 최외각 전자는 8개인데 이미 8개가 채워져 있으니까 어때? 안정해. 그러니까 굳이 다른 애랑 결합을 하거나
반응을 하거나 내가 전자를 버리거나 얻을 필요가 없지. 그러면 최외각 전자는 8개지만 화학 결합이나 화학 반응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는 없는 거야. 그럼 원자가 전자 몇 개야? 0개인 거야. 자, 그럼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그럼 어쨌든 여기 보면 얘네들은, 근데 우리가 봐봐. 리튬이나 나트륨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이지. 자, 얘도 최외각 전자 하나 또는 원자가 전자 하나야. 나트륨도 최외각 전자 하나, 결국 원자가 전자 하나지. 아, 결론.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뭐가 같구나. 원자가 전자수가 같구나. 그래서 얘네가 뭐다? 성질이 비슷하구나. 그지?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뭐 원자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원자의 전자 배치 쭉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전자 배치 원리도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봐봐. 원자 번호 1번부터 18번까지의 이런 식으로 지금 전자 배치가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러면 저기 봐라. 여기 지금 맨 아랫줄에 보면 원자가 전자수라고 돼 있잖아. 맞지? 그럼 봐봐. 선생님 원자가 전자수 알겠어. 이제 의미 알겠다 치자. 그럼 이 원자가 전자수 내가 다 외워야 됩니까? 그래서 주기율표 만든 거야. 야, 알칼리 금속인 애들 우리가 1족이라고 불렀잖니. 원자가 전자수가 하나였네. 자, 이 원자가 전자수가 결국 그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원자가 전자수 같아서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잖아. 걔네들의 족 번호야. 족 번호야. 그러니까 봐봐. 1족에 있는 애들 원자가 전자 몇 개야? 하나인 거야. 그러면 2족에 있는 애들 2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자 번호 20번까지는 3족부터 12족이 없다 그랬지. 그 다음에 바로 13족이라 그랬지. 그러면 족 번호가 2자리인 애들은 1의 자리 숫자 13족에 3. 원자가 전자수 3. 14족에 4. 원자가 전자수 4. 족 번호가 그 세로줄에 있는 애들의 뭐다? 원자가 전자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 자 17쪽까지는 그제? 쪽 번호가 이제 원자가 전자수니까 7개일 거 아니냐? 자,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면 1쪽부터 17쪽까지 해당되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 있는 거 보면은 봐라. 예를 들어서 16쪽에 있는 애들 원자가 전자 6개잖아. 자, 산소 최외각 전자 6개거든. 얘도 황이라는 애도 결국은 최외각 전자는 6개야.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1쪽부터 17쪽까지 해당되는 애들은 지금 선생님이 의미가 좀 다르다고는 했지만 1쪽부터 17쪽은 결국에는 걔네들이 갖고 있는 최외각 전자수하고 원자가 전자수가 서로 같아. 이게 같은 거야. 같은 거야. 1쪽부터 17쪽까지 있는 애들은 그냥 최외각 전자수가 곧 원자가 전자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제 내가 아까 그렸다 지웠지만 18쪽이 문제인 거야. 18쪽. 자. 자. 아까 네온 그렸었잖아. 그지? 자, 헬륨. 헬륨. 이렇게 돼 있어. 전자 2개잖아. 최외각 전자 몇 개야? 얘는 껍질이 하나밖에 없는 애니까 그 첫 번째 껍질이 그 제일 바깥쪽 껍질이야. 그지? 최외각 전자는 무조건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몇 개야? 2개야. 맞지? 그런데 얘도 따지면 첫 번째 껍질은 2개까지밖에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2개가 들어있으면 꽉 차 있는 거잖아. 그럼 그냥 화학적으로 안정한 거야. 그러면 이 헬륨 원자 옆에다 다른 원자를 갖다 놔도 걔랑 별로 반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원자가 전자 몇 개야? 0개예요, 0개. 그러니까 1쪽에서 17쪽은 이거랑 개수가 같지만 18쪽 애들은 최외각 전자수하고 원자가 전자수가 같지가 않다는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8쪽에 있는 애들은 헬륨은 최외각 전자가 2개고 나머지 네온하고 아르곤은 8개예요. 최외각 전자수는 2개 또는 8. 다만 원자가 전자수는 얘네가 서로 어때? 0개로 같은 거지. 그러니까 니네 보기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최외각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러면 틀려. 맞아?
뭐 예를 들어서 일종만을 가리켜. 일종만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낚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 만약에 지금 뭐 보기 중에 일종 원소들만 있는 거야. 그리고 보기에 이런 게 나와. 일종 원소들끼리는 최외각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같다. 맞니? 틀린 말이야. 수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만약에 17종 애들만 줬어. 얘네들끼리는 최외각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같다. 맞은 거야. 그건 맞는 거야. 왜냐면 17쪽끼리는 최외각 전자수나 원자과 전자 어차피 같다 했으니까 얘네들끼리는 최외각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 같다 해도 되는 거야. 18쪽은 안 되는 거야. 얘랑 최외각 전자수 다른 거지.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무조건 같아야 같은 말이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족에 따라 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최외각 전자수가 의미하는 것과 원자과 전자수가 의미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게 같은 건지 그걸 좀 구분을 잘 해줘야 돼. 그래서 실수하기 정말 좋다니까. 그렇잖아. 딱 1쪽 줘요. 아무 생각 없이 얘네 일쪽끼리 원소 성질 같다 그러면 틀린 거야. 그것도 왜? 수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틀린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그걸 꼭 봐야 돼. 1쪽 원소들이 주어졌을 때 거기 수소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봐야 되고요. 맞아? 요 의미의 차이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서 낚이지 않아야 됩니다. 알겠네? 그래서 결론은 그럼 이제 우리 아까 주기율표 이제 세로줄은 이제 족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왜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 성질이 비슷한지 얘기했어. 그럼 아까 우리 주기율표 얘기할 때 같은 가로줄에 있는 애들을 주기라고 하고 걔네들은 뭐야?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같은 애들이라고 그랬잖아. 자, 같은 주기.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그지? 전자들이 들어있는 뭐가 같다고? 전자? 껍질수가 같다 그랬잖아. 그럼 방금 다 그랬죠. 여기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고. 그지? 봐봐. 얘네 리튬부터 플루오르까지 뭐 네온도 마찬가지지. 전자 개수는 다르지만 결국 그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는 전부 두 개잖아. 2주기지. 자, 그래서 니네 같은 주기, 걔네들이 그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이 갖고 있는 전자 껍질수가 주기 번호야. 그러니까 2주기에 있는 애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두 개란 얘기야. 바닥 상태에서. 그죠? 3주기에 있는 애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세 개란 얘기입니다. 바닥 상태에서. 알겠니? 그래서 그 주기 번호가 전자 껍질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주기율표라는 게 결국에는 주기적으로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나타나는 걸 지금 표로 나타낸 거잖아. 그래도 이 밑에 지금 그래프 나와 있지만 여기 봐봐. 근데 이 그래프도 잘 봐둬야 돼.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쭉 가면서 그 세로축에는 이제 원자과 전자수를 지금 표시해 본 거야. 근데 봐봐.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으로 가면서 원자과 전자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봤더니 약간 주기적인 패턴으로 그 수가 변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야? 주기적으로 뭐야?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꼭 명심해야 돼. 얘네들 원자과 전자수 0개인 애들 18쪽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셔야 되고. 알겠네? 여기는 이제 17쪽인 애들이 되겠지? 7개니까. 그지? 그리고 이제 생각난 김에 얘기하자면, 아까 이제 주기율 얘기하면서 데베라이너 세쌍원소설 얘기했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족도 배우고 주기도 배웠으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그 세쌍원소가 지금 주기율표로 따지면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이다라는 거야. 아까 리튬, 나트륨, 칼륨 얘기했었고. 칼슘, 스트론튬 발음 얘기했었지. 다 따지면 그때 당시엔 족이나 주기라는 개념 없었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세쌍원소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 주기율표에 빗대서 얘기하자면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구나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류렌즈라는 사람이 있었지. 옥타브설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사람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하다 보니까 원자량 순서로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 8번째마다 2번, 10번, 그지? 여기 보면 뭐야? 9번, 17번 더하기 8이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완전히 맞지는 않고 원자 번호 20번까지는
이 류렌즈의 옥타브 설립도 말이 맞아. 근데 이제 20번이 넘어가는 거는 잘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사실은 어디까지만이 원자번호 20번까지만이야. 20번이 넘어가면 또 원자과 전자수가 이렇게 변하진 않습니다. 20번이 넘어가잖아. 뭐 18, 19, 20을 가면은 자 18은 0이지. 19번은 1이 되고 20번은 2가 되거든. 근데 21번부터는 그냥 거의 2개 아니면 1개이기 때문에 또 이 패턴이 나타나진 않아.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원자번호 20번까지만 이렇게 살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원소와 주기율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요 화학결합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일단 페이지를 쭉 넘어가면은, 페이지로, 저기까지. 11페이지에 가면, 거기 지금 1번부터가 너희 학교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3개년치를 넣어놓은 거거든? 자, 근데 이게 좀 섞여져 있으니까,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표시를 한번 해볼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칠하는 것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실제 니네 학교 기출문제니까 봐봐. 배점들이 어때, 지금? 막 지금 보통 3.7, 조금 배점 큰 건 4.2까지도 가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거의 한 문제 틀리면 4점 날아가는 거니까 진짜 실수하면 안 돼. 자, 1번 동그라미 치고, 1번. 보자. 아니다, 동그라미 안 쳐도 되겠다. 일단 봐봐. 저기까지. 14번까지는 그냥 쫙 풀면 되고요. 14번까지 쭉 풀고, 그 다음 표시에 16번. 그리고, 자, 18번. 19번. 20번. 21번. 그 다음에 23번. 문제가 좀 많죠? 그지? 25번. 26번. 27번. 8번, 29번, 30번. 31번 빼고. 그 다음에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요렇게. 화학결합 문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구나. 일단 요렇게 하고, 보면은 중간중간에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 예를 들자면은 오늘 다 풀어주지 못해. 25번 같은 것도 이제 조금 니네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 테니까 질문하시면 되고, 일단은, 저거 한번 봐볼까? 30번 한번 봐봐요. 30번. 이거 30번 말고도 앞에도 이런 유의 문제가 몇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23번도 그렇고, 그지? 23번을 먼저 갈까? 18번, 19번도 비슷하네. 일단 23번 갑시다. 23번. 자, 잘 봐. 2, 3주기에 속한 원자 A부터 C까지 안정한 이온을 구성하는. 그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봐봐, 이거. 니네 원자는, 원자는 무조건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돼. 자, 양성자는 플러스 띈 애들의 묶음이고, 전자 전체는 마이너스를 띈.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들 전체 전하량 합이 0이야. 그래서 그거. 근데 이제 얘네가 이온이 되면, 우리가 이제 양이온, 음이온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지금 니네가 한 번씩 다 들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양이온은 전자를 버리는 거. 니네 양이온이 되든 음이온이 되든 양성자의 개수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러면 양이온이라는 건 그 원자 전체가 플러스를 띠게 됐다는 거니까 양성자가 띠는 전하량이 전자 전체가 띠는 전하량보다 많아졌다는 얘기니까 전자를 하나 버렸다는 얘기야. 얘는 어디선가 전자를 얻어서 양성자의 수는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고. 전체 전자수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량 합보다 전자들의 전하량 합이 더 많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원자 전체가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거야. 자, 안정한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 A, B의 개수를 정리한 것이다. 각 이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18쪽과 같고 A와 B는 양성자 전자 중에 하나다. 그지? 하나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A가 양성자인지 전자인지를 하나, 그지? 찾아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N 값도 하나 찾아줘야 되는 거지. 맞아? N 값도. 근데 니네 2, 3주기라고 했기 때문에, 2, 3주기라고 했기 때문에 잘 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건 이온결합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긴 한데, 여기가 이제 2주기고 3주기고 여기가, 자, 니네가 이제 공부할 때 나오는 양이온은 대부분 1, 2족이 나올 거야. 뭐 아니면 하나 더 나온다 그러면 이제 13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음이온이라고 해서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16족하고 17족밖에 없을 거야. 자, 그 다음에 18쪽에 있는 애들은 절대로 이온이 되지 않아. 그럼 잘 봐. 만약에 3주기 1쪽이 내면은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한 개니까 하나 버리거든. 그러면 얘는 하나를 버리면 전자의 개수가 얘랑 같아져.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이온이 됐을 때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18쪽과 같다는 얘기는 전자수가 18쪽과 같아졌다는 얘기거든. 2, 3주기야. 그럼 봐봐. 그러면 봐봐. 얘네들은 음이온이 되는 애들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2개 또는 하나를 얻어서 얘랑 같아지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야, A, B, C는 있잖아. 2, 3주기에 속하면서 이온이 됐을 때 얘랑 결국 전자수가 같아져야 되니까 얘 중에 하나인 거야. A, B, C는. 맞지? 그러면 18쪽 얘는 누구야? 얘. 2주기 18쪽이 내겠지. 누구냐? 네온이지. 네온이면 원래 원자 번호가 10번이니까 양성자 10개에 전자가 10개인 애거든. 그러면 결국 여기서 A나 B나 C나 전자수는 전부 10개가 된 애들인 거지. 맞지? 10개가 된 애들인 거야. 그럼 여기서 전자수가 전부 지금 A와 B는 각각 양성자와 전자 중 하나라 했으니까 A가 전자냐 B가 전자냐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A가 전자라 그러면 얘네들이 이온이 됐을 때 이 값이 다 같아야 되거든. 다르잖아. 근데 N 값이 얼마가 됐든지 다 다르잖아. 그렇잖아. A, B, C는 이온이 됐을 때 무조건 전자수가 다 10개가 돼야 되는 애들이야. 그럼 얘네들이 이온일 때 전자수는 다 같아야 되니까 B가 전자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N-N-N-2니까.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얘가 B가 전자란 얘기인 겁니다. 그럼 A가 뭐다? 자연스럽게 양성자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N 값이 결정이 되지. N 빼기 2가 얼마가 돼야 돼? 10 돼야 되니까 N은 12가 돼야 되는 거죠. 맞니? 그럼 얘는 N-3이니까 9고 얘는 11이니까 뭐야? A는 나트륨이 원래 양성자수는 이온이어도 변하지 않는 거라 했으니까 A는 나트륨이란 얘기고요. B는 플로오르란 얘기고요. 맞지? C는 마그네. 그렇지. 왜냐면 얘도 되지. 얘는 2개 버리면 또 얘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 중에 3개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아니고 요 녀석인 거 우리가 지금 찾은 거야. 여기서 N 값이 결정이 되고 이게 전자인지 양성자인지만 결정이 되면 이 문제는 다 푼 거야. 근데 이거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음이온들은 얻어서 얘가 되고 양이온들은 잃어서 얘가 되는구나가 딱 떠올라야 돼 머릿속에. 자, 옳은 것만 고르랍니다. N은 20이 아니라 얼마였다? 12. 그 다음에 C는 지금 마그네슘인 거 찾았으니까 마그네슘은 3주기 2주기였지? 그럼 C는 3주기 원소다. 맞고. 자, 디귿은 우리가 아직 안 나간 거긴 하지, 진도상으로. 근데 방학 때 했으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니까. 화합물 A, B라는 건 뭐야? 나트륨하고 플로르가 결합한 거지? 근데 나트륨이 우리가 오늘 배운 알칼리 금속이니까. 화학식에 금속 원소기가 들어갔으면 이거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이야. 따라서 디귿 맞는 말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거 한번 숙제를 해보시고 뒤에 선생님 답 넣어놨어. 그러니까 채점 한번 해보시고 답을 봐도 자, 참고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해설은 없어. 그러니까 답만 들어있을 테니까 채점 해보고 오답 해보고 그래도 모르겠는 건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시면 오늘 나갔던 원소하고 주기율표 테스트를 좀 볼 거야. 테스트는 조금 어렵게 볼 예정입니다. 방학 때는 되게 기초적인 것만 봤다면 내신 때는 좀 어려운 걸로 볼 거야. 너네 잘 보든 못 보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뒤에 넘기면 또 그거 나와. 기출문제가 쭉 끝나면 개념학기 문제 나올 거거든. 23페이지부터. 여기 1번부터 저기까지만 18번까지만 개념학기 문제는 1번부터 18번까지 이렇게 해 오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다음 시간에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또 워크북 프린트 하나 줄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